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멸종이 가능한 병입니다.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이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뇌졸중이 평생 안 생기게 만드는 것이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요? 이 팁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안녕하십니까, 건강이신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 뇌가 멈추기 전에 라는 책을 저술한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입니다. 뇌출혈이 더 위험합니다. 뇌경색의 사망률은 약 5% 정도입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40% 정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은 대부분 장기 자체의 압력이 세죠. 특히 근육은 거의 돌덩거리 수준으로 압력이 세서 혈관벽이 터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뇌는 그냥 물이에요. 비중이 거의 물과 같은 상태여서 혈관벽에 힘이 더 셉니다. 이게 파열될 만한 상황이면 그냥 파열되어 버립니다. 이 물과 같은 뇌와 압력이 평형될 때까지 터져요. 그러니까 작은 혈관이 터져도 큰 혈종이 되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뇌세포가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세포입니다. 침입을 받았을 때 제일 일찍 죽어요. 뇌세포를 가장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몸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쏟도록 진화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두개골과 뇌까지 3개의 막을 씌우고 심지어 뇌척 수액을 넣어 뇌를 둥둥 띄워부려까지 줍니다. 어떻게든 뇌를 보호하기 위해 별짓을 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생겼을 때 출혈이라는 경우는 여러분이 다치게 되는 뻔한 이유가 혈관 밖으로 혈액이 나왔을 때 그 조직이 혈액을 낯설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은 혈관 안에서만 돌아야 합니다. 혈관 안에서 적혈구는 혈관 밖으로 나오지 말고 산소를 주고 혈장은 여러 영양분을 주고받고 노폐물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이 있을 때만 백혈구가 혈관 밖으로 나가서 염증이라는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갑자기 혈관벽이 뚝 터지는 바람에 와르르 홍수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몸의 조직들은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매우 무서워해요. 이 헤모글로빈은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것들이 신경 독성을 가지면서 신경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혈장이 나오게 되면 터졌구나 하면서 혈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혈전을 만들 때 마지막 결정적인 스롬빈이라는 혈장 단백질이 또 역시 독성을 줍니다. 이런 독성을 줄 때 우리 몸은 외부의 적이 침입했다고 생각해요. 혈액은 백혈구가 가서 잡아먹어 버립니다. 잡아먹는 과정을 우리가 염증이라고 해요. 외부 물질만 골라내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부위는 다 잡아먹어 버려요. 잡아먹으면서 약간 염증이 더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달리다 넘어져 무릎을 까졌는데 여기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아서 어릴 때 보면 농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 농이 뭐냐면 더러운 게 아니라 그 균들을 죽이기 위해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간 백혈구들이 싸우고 전사한 시체예요. 자기 몸 성분입니다. 농 자체도 나중에 또 염증을 일으키니까 빼야 되는 게 맞죠. 이런 과정이 뇌출혈일 때 벌어집니다. 혈액이 외부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마구 혈액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뇌세포가 파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혈액 자체가 퍼져나가는 압력, 물리적인 압력, 혈액 성분에 의한 화학적인 손상,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과잉 반응하는 염증 반응. 이것 때문에 손상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본 건 급성 충수염을 개복하거나 복강경으로 빨리 수술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들이 터졌을 때 복강이 오염되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수술할 때 어떻게 하냐? 이미 터진 상태도 올 거 아니에요. 터진 상태이거나 출혈이 된 상태. 그럴 때는 환자를 수술장에 들어가서 복강을 열고 열심히 씻어냅니다. 혈액 자체가 염증을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혈액을 없애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터진 부위를 빨리 꿰매고 혈액이 부족한 만큼 수혈로 채우고 아주 물리적인 과정들입니다. 터졌으니까 메꾸고 씻어내고 채우고 뇌는 그게 안 돼요.
내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출혈 자체로 인해 빈혈이 생길 정도가 아니라서 채울 필요는 없는데 씻어낼 수가 없어요. 씻어내겠다고 하는 순간 뇌가 다 망가집니다. 뇌의 비중은 물과 거의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뇌를 열고 혈액을 닦겠다고 하는 순간 뇌가 다 죽어요. 시도도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뇌는 혈액이 오염된 다음에 자정작용에 의해 좋아지든지 아니면 아주 강력한 항염증제를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당연히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을 뇌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영역은 나중에 복구하기도 거의 외상과 같은 상태로 완전히 구멍이 나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출혈이 기본적으로 훨씬 더 안 좋은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뇌출혈은 다 안타까운데요.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이분들은 애초에 조기 진단했으면 동맥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뇌출혈을 또 둘로 나누면 뇌 조직 안에서 작은 혈관이 터지는 뇌실질 출혈이 있고요. 뇌 바깥쪽을 돌아다니는 큰 혈관이 터진 지주막하 출혈이 있는데 지주막하 출혈의 사망률은 40에서 50% 정도입니다. 꽤 젊은 나이 40~50대 때 급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출혈이 지주막하 출혈이고요. 85%가 동맥류라는 게 파열되어서 생깁니다. 큰 혈관이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혈관벽은 이걸 터트리면 안 되니까 혈관 세포들이 증식하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커질수록 파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혈관이라서 증상을 느끼지 못해요. 정말 몇 센티미터가 되는 동맥류도 CT 보고 놀라는데 환자는 전혀 못 느끼고 살았던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 방법이 있느냐? 지금의 현대의학 기술로 미리 발견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40대를 넘어간다면 MRI를 찍습니다. MRA요. MRI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은 뇌의 조직 자체를 찍는 거고요. MRA라고 하는 것은 혈관만 찍는 겁니다. 이 MRA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서 찍게 되면 그 안에 부풀어 오른 동맥류를 아주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큰 상태, 터질 우려가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면 우리가 혈관 조영술을 통해 들어가서 거기 안에 코일을 넣어 막아버리면 그게 터지는 가능성을 평생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요? 다른 나라는 정말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거든요. 한국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팁이란 건 뭐냐면 대개 대학병원에 오시면 제일 좋은 걸 찍는다고 생각해서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찍으시는데 뭐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원장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3차 병원에서 찍는 게 제일 비쌉니다. 가장 비싸게 비급여 진료비가 대부분 책정돼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혼날 것 같은데요. 만약 본인이 보는 목표가 정말 뇌에 굉장히 정밀한 대학병원급의 판독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면 잘 급여 진료가 필요하죠. 비급여 진료로 본인이 머리가 정상인지 확인한다면요. 그렇다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건강검진센터나 MRI 센터를 보시고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얼마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MRI 장비가 여러분이 아실 단어인데 몇 테슬라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3테슬라는 굉장히 고자기장이어서 해상도가 높은 MRI이고 그럼 최고 수준 MRI입니다. 만약 3테슬라 MRI를 굉장히 싸게 찍는데 그럼 당장 거기 가셔야 되고 1.55 테슬라도 굉장히 우수한 MRI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안 되는 중고 장비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1.5 테슬라 이상의 그런 MRI 장비를 저렴하게 주변에서 찍는다면 40세가 넘으셨다면 한 번쯤 찍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이 명백하게 있어요. 뇌졸중이 평생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0대 이후라면 본인의 단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위험인자만 가지고 있고 동맥경화가 안 왔는지, 동맥경화까지 왔는지, 동맥경화까지 왔으면 본인은 뇌졸중 전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정말 필사적으로 건강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생기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건강한 혈관이었는데 혈관벽이 상처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상처는 고혈압이 내겠죠. 혈관벽이 혈압이 높아서 틈새가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화학적인 상처는 잘못된 식이습관이나 담배 같은 게 나이겠죠. 독소 같은 게 들어오니까 혈관에 가서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상처가 곳곳에서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필 혈액 안의 성분 중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분이었어요. 콜레스테롤은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필수 영양 성분이라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가 스스로 만들 줄 알아요. 만들 줄 안다는 얘기는 많이 먹었다면 과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뭘 통해서 만드냐면 심지어 포도당을 통해서 만들어요. 우리 몸이 그걸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세포가 탄수화물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제일 많이 만드는 건 간입니다. 간이 왜 많이 만드냐면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장기들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성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우리 몸을 지키는 호르몬이고 성호르몬은 자손을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성장과 번식,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호르몬을 만드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모든 세포가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간은 더 많이 만들어서 혈액에다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신, 난소, 정소가 받아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밥을 너무 열심히 먹게 되니까 너무 많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안 받아요. 안 받을래요. 혈액을 점점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게 고지혈증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간이 그럼 그만 만들어야겠다고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 절차가 진화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인류 입장에서 35만 년 동안 모자랐다가 갑자기 50년 동안 남는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회수 안 하고 계속 혈액을 떠돌게 해요. 혈관이 상처가 났어요. 고혈압이나 이런 걸로 상처가 났어.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왕따처럼 어디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 박힙니다. 혈관벽에 박힌 콜레스테롤은 왕따예요. 그걸 대식세포가 잡아먹어요. 끝도 없이 잡아먹다가 대식세포가 놀에서 빵 터집니다. 새로 생긴 대식세포가 또 잡아먹고 백혈구가 들어와서 또 잡아먹고 동맥경화는 아주 전형적인 만성염증이에요. 이 과정이 몇 년에 걸쳐서 갑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의 덩어리 종고해가 생깁니다. 암처럼요. 그리고 점점 자라나요. 이게 죽상경화증입니다. 이 죽상경화증에 발전되는 단계는 너무 심각한 사람들은 2-3년, 대개는 5년에서 10년에 걸쳐 서서히 자라나요. 전혀 못 느낍니다. 자기가 느낄 수가 없는데 이 죽상경화증이 혈관벽을 막을 수 있는 상태가 돼도 별 문제가 없다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기 때문에 흐물흐물해요. 근데 혈압 때문에 빵 터질 때가 있어요. 안쪽에서 빵 터지면 지저분한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혈관벽을 막 넘쳐나겠죠. 혈소판이 보고 출혈이네라고 착각을 하고 혈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혈관벽을 서서히 막으면서 아무 문제 없던 동맥경화가 30분 만에 갑자기 혈전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상황이 생기는 게 뇌경색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동맥경화조차 만들면 안 된다. 동맥경화를 키우는 요인이 당뇨예요. 애초에 생기게 만드는 게 고혈압, 담배예요. 콜레스테롤이 여기를 재료로 만들고 이게 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원인들에 해당되는 위험 요인들이에요. 홀로 있을 때도 이런 걸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중첩대에 있으면 더 빨리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으면 나는 온몸의 모든 혈관에서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장 간단하게 한 동맥경화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를 합니다.
경동맥을 봤을 때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다라고 하면 이걸 지표로 삼는 거예요. 여기가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 정도라면 당신의 몸 전체의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겠군요 라고 추정하는 건강검진 검사예요. 가장 간단한 해가 되지 않은 경동맥 초음파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진행된 동맥경화가 있으면 당신 몸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겠는데 지금 2단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야. 만약 그런 걸 해봤는데 없다, 깨끗하다 그러면 몸 전체에 동맥경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딴 데 있을 수도 있지만 위험이 있다. 그럼 위험인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동맥경화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럼 위험인자를 더 관리하지 않으면 동맥경화가 커집니다. 그 위험인자를 더 철저히 관리하고 이미 사건이 생겼으면 그때는 이걸 터질 수 있는 동맥경화가 몸에 우글우글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단계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처방에 맞춰 하면 그 단계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이 2단계에서 멈춰도 본인은 죽을 때까지 뇌졸중이 안 생기는 사람이에요. 3단계가 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3단계가 생겼어도 많이 회복시키면 본인은 그 교훈을 얻고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지금 2030대, 40대일 때 위험 요인이 안 생기게 하거나 위험 요인이 생겼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처치로 아예 혈관에 영향을 안 주게 만드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멸종이 가능한 병이에요. 합병증이에요. 얘네들이 혼자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위험 요인에 의해 단계적으로 쌓이다가 본인이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득 터지듯이 생기는 병이에요. 본인이 몰랐을 뿐이지 그 전에 엄청난 빌드업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빌드업을 중간에 알게 되면 그 단계에서 막을 수가 있는 거고, 설사 마지막 단계를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건강생활 하세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건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잘 먹어라. 잘 먹으라는 게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골고루 먹으란 얘기고, 체중 관리 찌지 마라. 빠지지도 마라. 활동해라.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아니다. 유산소 운동. 과격한 운동 아니다. 힘들면 나눠서 해라. 본인의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1년에 한 번만 재봐라. 만약 이게 걸렸다면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 재보면서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봐라. 담배 피면 당장 끊어라. 술은 절주해라. 잘 자라. 혈압은 네가 장난감으로 사서 평생 네가 아무 때나 혈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혈관 질환은 인류 35만 년 역사상 인류가 그렇게 고생한 병이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 40세, 50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기는 병이어서 사실은 그냥 막 살아도 걸리지 않는 병이었단 말이죠.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면서 혈관이 이대로 살면 건강하지 않은 나이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한 혈관 상태를 더 연장하고 싶다면 젊었을 때 그 혈관들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들이 여러분이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조 증상의 의미는 그 혈관이 막혔다가 굉장히 운 좋게 풀린 거예요. 전조 증상의 굉장히 위험성은 그 이후에 뇌졸중이 바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의사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많은 방송이나 유튜브 클립들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대표적인 게 뇌졸중은 발생률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 11만 건 정도 발생하는데요. 발생률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사망률도 약 20% 가까이 되고 장애율이 3.0에서 40% 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뇌졸중이라는 말 자체는 뇌가졸, 요건 갑작이란 의미고요. 중은 가운데 중자지만 이건 타격을 의미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다. 외상을 제외한 병을 말해요. 뇌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기려면 혈관적인 게 갑자기 생기는 유일한 원인이거든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괴사가 되는 상황을 뇌경색, 터지는 상황을 뇌출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특별히 어떤 게 안타깝냐 하면 초기에 뇌졸중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응급치료나 적절한 치료로 환자의 장애 정도를 많이 회복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조 증상의 굉장히 위험성은 그 이후에 뇌졸중이 바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조 증상이 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계시다가 아니면은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주무시다가 아침에 완전히 반신마비가 돼서 오시게 된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제 지인도 있고요. 만약 그때 주무시지 않고 병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인 치료만 했다면 초기에 완전히 환자의 상태를 되돌릴 수 있었는데 장애가 그대로 고정된 상태로 클랄 2년간 굉장히 고생을 하신 분이 있었고요. 이 골든 아워의 정확한 의미는 결정적인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환자가 지금 뇌졸중이 돼서 신경학적 손상까지 왔지만 당신에게 지금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그 치료가 효용 가능한 시간입니다. 정맥 주사로 주는 혈전 용해술은 4.5시간이고요. 뇌로 직접 들어가서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은 6시간 정도 내에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시술이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시술은 똑같습니다. 시술 자체는 다 꺼낼 수 있는데요. 뇌세포가 죽어가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심각하게 죽으면 흉터로 바뀌거나 재생이 되지 않죠. 어느 정도 손상이 됐을 때는 위벽세포나 피부세포, 간세포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특히 간은 상해도 원래대로 돌아가요. 뇌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미미하게 있는데 그건 학술적인 수준이고요. 그 정도를 기대해서 뇌에 재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릴 때 태어날 때 뇌세포가 내 머리 안에 평생 가는 뇌세포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태어날 때 1살일 때가 뇌세포가 가장 빵빵할 때입니다. 살면서 점점 줄어들어가요. 계속 노화되면서 줄어들어가는데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게 되면 한순간에 뇌세포가 와장창 죽어나가는데 이 세포들이 워낙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삼시추초 1분만 혈류가 끊어져도 바로 죽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흉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에 혈류가 안 들어가면 혈류가 가장 안 들어가는 센터 코어 부위라고 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죽어버리고요. 그러면서 혈류가 덜 들어가는 반음형 부위라고 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치료 타겟이 되는데 점점 이 부위가 혈관이 막혀 있을 때 점점 확장돼 나갑니다. 그래서 6시간 지나고 나면 그 혈류 영역이 다 죽어버려요. 혈전을 제거해도 세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6시간이라는 골든아워가 있다는 의미는 6시간째까지 가기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뜻이 아니고요.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일찍 와서 일찍 할수록 완전 회복될 찬스가 높아지니까. 특히 뇌경색에 있어서는 6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어떻게든 빨리 본인의 인생을 걸고 빨리 도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간이나 신장이나 장경색 같은 게 작게 생기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뇌경색은 뇌가 우리 몸을 다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만 경색이 와도 우리가 금방 증상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색 자체가 증상으로 느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 뇌졸중 증상에 대해서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조 증상에 대한 많은 방송이나 유튜브 클립들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대표적인 게 오랫동안 머리가 아프거나 만성적으로 어지러웠다. 요즘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몸에 힘이 없다. 눈꺼풀이 떨린다. 입이 한쪽으로 힘이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증상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사실 뇌졸중 환자는 갑자기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는 것이라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있어 왔던 증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전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사실은 전조 증상의 의미는 그 혈관이 막혔다가 굉장히 운 좋게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뇌졸중의 증상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증상을 알면 전조 증상도 이해할 수 있는데, 뇌졸중의 증상 자체가 한쪽 반신에 마비, 힘이 안 들어간다든지, 팔다리가 안 들린다든지, 한쪽 반신의 감각 이상, 여기가 남의 몸 같다든지, 갑자기 말이 안 나온다든지, 말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갑자기 어지러워서 비틀비틀대거나 하는 증상들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심하게 오는 게 대부분 뇌졸중 증상입니다. 근데 그 증상이 왔다가 없어지면 그게 전조 증상이고요. 그럼 그 혈관이 막혔다가 굉장히 운 좋게 풀린 거기 때문에 당장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동맥경화라는 전구 병변이 있어서 혈전이 생겼다 풀린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랬다가 풀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컨디션 잠깐 안 좋았나? 내가 꿈을 꿨나? 착각을 했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주무시고 난 다음에 큰 뇌졸중을 맞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만 오시면 전조 증상 단계에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조 증상의 중요성은 뇌졸중 증상과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평상시 알고 있는 만성적인 두통, 어지럼증 증상이 아니다. 두통이 머리에서 느끼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뇌의 어떤 혈관의 문제를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좀 잘못됐다고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뇌는 사실 스스로의 통증을 못 느끼는 장기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게도 뇌 바깥에 있는 내막이 통증을 느끼고요. 뇌 혈관벽들이 느낄 수 있어요. 뇌체는 못 느껴요. 우리가 두통을 느끼는 거의 대다수는 뇌 혈관의 운동 기능 이상이거나 내막의 압박 징후 내지는 근육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뇌가 아니고 뼈 바깥에 있는 근육통을 두통으로 느끼면서 뇌 안의 통증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통증이 어떤 장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만성적인 두통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만약 뇌출혈인데 전조 증상 같은 경우는 지주막하 출혈일 때 일부 환자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큰 혈관에 동맥류가 있을 때 이게 파열이 됐을 때 생기는데요. 이게 더 큰 출혈이니까 심각한데 어떻게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냐? 동맥류의 파열이 아주 미세하게 생기는 환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게 터졌을 때 사망률이 거의 50%인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자기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한 두통을 느끼는데 자기가 머리를 도끼로 맞은 줄 알았다라고 꽝하고 생기기 때문에 너무 심해서 생기는 순간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 죽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갑작스러운 병 중에 가장 처절하고 참담한 병인데요. 꽝하는 두통을 느꼈다가 풀리게 되면 지주막하 출혈열에 동맥류의 일부 파열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의사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두통 자체를 전조 증상으로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거나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통을 전조 증상으로 얘기해버리게 되면 온갖 예민한 분들의 만성 두통을 자기가 전조 증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두통이 뇌졸중의 증상이 아니라고 제가 좀 강변을 하긴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다 보는 것보다 평상시 CT나 MRI를 찍었었는데 동맥류가 있었던 사람에 한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증상이 없는데 이명만 들리는 걸 뇌졸중으로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극히 일부에서 맞기 때문에 대부분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걸 의학적으로 이명이라고 하고요. 이명이 생기는 원리는 대부분 노인성 난청입니다. 그러니까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귀가 높은 톤의 소리에서부터 점차 잘 안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청각세포가 본인이 평상시 하던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더 과발되면서 더 들으려고 노력하다가 생기는 게 이명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청각세포가 조금 노화되고 있구나라는 신호로 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리다든지 삐 하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안 들리던 게 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뇌의 문제가 아니겠냐 생각하시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노화성 난청의 전조 증상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증상이 없는데 이명만 들리는 걸 뇌졸중으로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환자가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겼는데 귀가 안 들린다든지 갑작스럽게 이상한 이명이 들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일부 뇌졸중 증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조 증상을 너무 강조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컨디션 이상으로 생긴 신경학적 이상을 뇌졸중의 증상으로 오인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전조 증상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0단계 건강한 사람이 아무런 위험 요인도 없었는데 뇌졸중 증상이 생길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이전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 위험 요인도 없고 술, 담배도 안 하시던 분들이요. 근데 30대 이후, 특히 40대 이후에 어느 정도 위험 요인이 있다. 내가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 한 가지라도 있는데 아니면 내가 술, 담배를 건강에 해칠 정도로 좀 해왔었는데 몸에 갑작스럽게 그런 기능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 뇌졸중을 첫 번째로 머리에 두고 뇌졸중이라고 생각하고 응급실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뇌졸중은 외래로 오시는 질환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뇌졸중에 걱정돼서 외래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보자마자 요거는 지금 치료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발생하고 그날 끝납니다. 환자분의 예후를 그날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든 아워라고 하는 시간, 6시간 이내기 때문에 환자분이 지금 마비가 온 증상이 확실하다 하면 지금은 병원을 선별해서 가실 때가 아니고 당장 응급치료가 가능한 병원의 응급실로 빨리 가셔야 합니다. 뇌경색이건 뇌출혈이건 일단 환자가 발생할 때 본인이라면 사실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고 목격자거나 보호자라면 본인의 부모님이나 이런 분이 갑자기 대답이 없어서 보니까 몸 한쪽을 못 가누고 낑낑대고 계시거나 전혀 대화가 갑자기 되지 않거나 누워서 의식은 있는데 약간 멍한 사람처럼 보이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다 뇌졸중을 의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겼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도 해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갑자기 바늘을 가져와서 손을 딴다든지 우황청 심환 같은 걸 찾아서 입에 먹인다든지 아니면 팔다리를 마구 주무른다든지 하십니다. 팔다리는 정말 많이 주무르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해가 될 수도 있고요. 환자분이 현재 뇌졸중이 생겼을 때의 상황은 뇌세포가 죽은 거예요. 팔다리가 죽은 게 아니고 뇌세포가 죽은 것 때문에 구음장애 내지는 삼킴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여기 있는 침 같은 게 기도로 흡인될 수가 있어요. 환자분한테 뭘 먹이는 건 식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들어가는 걸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황청 심환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기도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라는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따는 행위 같은 경우는 손발이 망가진 게 아니고 뇌가 망가져서 손발이 못 움직이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피를 나게 하는 건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감염의 우려만 있습니다. 팔다리를 주무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다리가 혈액이 안 도는 게 아니라 뇌가 안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걸 굳이 해야 되겠다 하면 첫 번째로 119를 먼저 전화하셔야 되고요. 119를 전화하면 서울 기준으로 본인 집에 119가 도달하는 시간이 평균 5.4분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과 대면대면 살다가 마침 부모님이 쓰러져서 그때 최대한 효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날 일생일 때 효심을 발휘해서 자가용을 몰고 와서 어떻게든 어머님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119를 전화하는 게 제일 먼저고
두 번째로는 속을 개워낼 것 같은 행동을 하시게 되면 고개만 살짝 돌려놓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행동도 해가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구급 처치는 구급 대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한 가지 요즘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들은 환자분이 멀쩡하다가 갑작스럽게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게 됩니다. 독특하게는 심장이 문제가 됐으면 심장이 아프다고 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고 뇌졸중이 생기면 의식이 없을 것 같잖아요. 이게 거꾸로예요. 심장이 멈추면 의식이 없어지고요. 뇌졸중 환자는 대부분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게 되면 심장이 갑자기 안 뛰기 때문에 뇌로 아무런 혈류가 가지 않으면서 뇌 전체가 갑자기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환자는 급작스럽게 의식을 잃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멀쩡한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그러면 숨 쉬는 것과 무관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그건 1번이고 환자가 의식이 분명히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럼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때는 심폐소생술 하는 것보다 일단 119를 전화하는 게 좋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전체적인 교육 과정들이 많이 변해왔는데요. 예전에는 심장을 압박하다가 호흡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뀐 게 호흡 신경 쓰지 말고 압박만 빠른 속도로 1초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결과를 봤더니 숨을 쉬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실제 심장 압박이 훨씬 더 도움이 됐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관련된 것도 변화해 온 거죠. 근데 심폐소생술을 어떤 사람한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느냐, 이건 사실 의학적으로는 조금 있는데요. 일반인들한테 얘기하기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야 되는 경우 때문에 해야 되는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사실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에 우리가 통계를 해놓고 보면 잘못한 경우에도 잘못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다는 상황이 생각이 들면 그냥 하시는 게 낫습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환자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본인이 의식이 없다. 내지는 완전히 경련을 하는 것처럼 약간 발작을 한다 해도 됩니다. 환자가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약간 반대쪽을 움직일 수 있는데 뇌졸중 의심되는 상황이죠. 그때는 사실 하실 필요가 없는데 심폐소생술은 그 당시 그 행동이 환자를 살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뭔가 문제가 생긴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일단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우리가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뇌졸중이 발생될 때까지 생각보다 많이 산 넘고 물 건너는 상황들이 있다. 아주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생기는 병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낸 거에서도 설명드립니다만 건강에 있어서 뇌혈관 질환을 단계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을 0단계,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을 1단계, 동맥경화가 생긴 사람을 2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이 온 사람을 3단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와서야 비로소 뇌졸중이 생긴다는 건 본인이 뇌졸중을 생기게 하려고 본인은 몰랐지만 적어도 5년에서 20년간 발생시킨 노력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 꾸준한 노력을 권총으로 따지면 장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장전을 한 상태를 병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느 단계냐?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긴 상태입니다. 이 동맥경화는 멀쩡한 혈관에 동맥경화란 병이 오는 게 아니고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를 정말 지독하게도 관리 안 하셨을 때 혈관들이 못 버티고 생기는 흉터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 안쪽 벽이 그렇게 변성이 됐을 때 드디어 뇌졸중을 하기 위한 권총으로 따지면 장전을 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장전을 한 상태에서 반가세를 당겨야만 발사가 되는 거니까
방가쇠에만 안 당기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동맥경화가 있다 하더라도 평생 동맥경화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 동맥경화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혈관 안쪽 벽이 파열이 되거나 바깥으로 파열되거나 혈관 안쪽 벽에서 혈전이 생기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게 방가쇠를 당기는 겁니다. 이 방아쇠를 당기는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외고하지 않고 생길 수도 있는데 조금 전조가 되는 상황들을 본인이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안 좋은 결정적인 동맥경화 상태에서 최근 들어 굉장히 오랫동안 과로를 했다. 잠을 잘 못 잤다. 일을 너무 힘들게 했다. 아니면 안 하던 운동을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심하게 했다. 최근에 부모님이 상을 당했을 때 내가 굉장히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감정적으로 격동적인 생활을 한두 달 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딱 고비일 때 안 좋았던 동맥경화가 파열되거나 혈전이 생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방아쇠를 당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장전이 됐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본인이 그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장전시킬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걸 관리 안 해서 이미 장전을 했는지, 그걸 본인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은 혈압기로 의사 선생님께 재야만 내가 진짜 혈압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혈압을 재는 걸 받는다는 긴장하는 순간 혈압이 10에서 20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병원에 와서 진단하는 게 아니고 팔뚝 혈압계로 집에서 재는 겁니다. 아, 내가 머리가 아픈데 혈압 그땐 재는 게 아니고 그땐 안 재는 겁니다. 집에서 언제 재느냐? 혈압은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나쁜 의사 입장에서는 고혈압 약을 처방하고 싶다. 그러면 고혈압을 쉽게 환자들한테 만들 수 있어요. 이 환자가 병원에 오는 순간 고혈압이 됩니다. 대부분 평상시 혈압보다 10에서 15 정도 올라가요. 사실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의사 입장에선 참고만 해야 됩니다. 그 혈압은 절대 환자에 해당된 혈압이 아니고 만약 많이 올라갔다면 그걸로 환자분 혈압 상태를 봐야 되는 거죠. 이 환자한테 가장 우리가 정확한 혈압이라고 하는 건 24시간 동안 환자 혈압을 감시하는 게 있어요. 이걸 채워놓고 하루 활동을 하면 자동으로 기록한 다음에 일중 변동을 보고 몇 %가 하루 중에 고혈압이었다.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저렴한 검사지만 누구나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건 집에서 본인이 혈압을 재는 겁니다. 이 혈액의 압력을 물로 환산하면 거의 10m거든요. 만약 혈압계를 물로 만들면 10m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액체인데도 좀 무거워서 압력을 적당히 반영하는 거 없나 했던 게 수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은으로 혈압계를 만들어서 수은이 14cm 올라가는 압력이다 해서 104mmHg라는 단위가 나오게 됐던 거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수은 혈압기로 의사 선생님께 재야만 내가 진짜 혈압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혈압을 재는 걸 받는다는 긴장하는 순간 혈압이 10에서 20 올라갑니다. 수은 혈압계, 그리고 의사가 청진기를 하는 순간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수은 혈압계보다 더 정확하게, 거의 동등하게 만드는 전자혈압계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혈압을 재고 싶을 때 수은 혈압계는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잰다 하더라도 오히려 덜 정확하게 재겠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고혈압은 병원에 와서 진단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진단하는 거고, 현재로서 팔뚝 혈압계가 가장 정확하고요. 팔뚝 혈압계로 집에서 재세요. 집에서 언제 재느냐? 하루에도 일중 변동이 있어요. 오전에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할 때가 높고 의외로 활동하다가 오후에 떨어져요. 그래서 오후에만 재면 본인의 고혈압을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전에 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전에 막 바쁘고 막 활동하다가 재면은 또 활동 때문에 올라간 혈압을 고혈압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오전 중에 한 10분 정도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상태. 우리가 고혈압의 기준은 레스팅 혈압이라고 그래요. 안정시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불편한 데도 없고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 재는 혈압이 100, 자녀의 90을 넘어갈 때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머리가 아픈데 혈압 그땐 재는 게 아니고 그땐 안 재는 겁니다. 아무 증상이 없다. 그럼 집에서 10분 정도 괜찮네 하고서 시계 가서 가지고 있는 혈압기를 꺼내서 버튼 누르고 가만히 계시면 혈압을 재겠죠? 그럼 그걸 지우세요. 한 번 더 누르세요. 두 번째 재는 혈압을 본인의 혈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매일 하시면 장난감처럼 생각하시면 누구보다 자기가 가장 정확한 혈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뚝 혈압계를 그걸로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팔뚝 혈압계는 비싼 거 살 필요 없이 5만 원 수준에 다 인증받은 혈압계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니까 6만 원 넘어가는 거 사지 마시고 인터넷에서 저렴한 혈압계 사셔서 집에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식습관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사람들에게 건강 식단을 알려주고 평생 지중해 식단이나 한식 중에서 가장 담백한 것만 먹으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먹겠어요? 어쩌다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어쩌다 술도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 식단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한 거지. 전반적으로 내가 건강 식단을 유지하겠다.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뭘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냐는 많은 유튜브 클립이나 책에서 보면 짜게 먹는 거 고혈압과 관계가 없다. 제가 또 어디선가 얘기했는데 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약간 결론 난 것처럼 되게 있어서 애매한데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근데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걸 굉장히 단순하게 삼투압이라는 게 물을 끌고 가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트륨, 소디움이에요. 소금 성분의 나트륨이 물을 굉장히 많이 끌고 갑니다. 이걸 많이 먹으면 물이 많아지니까 혈압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소금을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은 전해질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소금을 배출해요. 다 배출합니다. 실제 혈액을 재보면 나트륨, 소디움 농도는 아주 일정하게 유지돼 있어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1도 올라가기 어려워요. 짜게 먹는다 하더라도 정상인에서는요. 이것 자체가 혈장량이 늘어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많은 분석들을 통해 짜게 먹거나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항진됩니다. 교감신경계라는 건 우리가 파이트라고 해서 호랑이를 보거나 여기가 불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도망가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없던 힘이 생기죠. 그 당시 여러분 혈압은 200을 넘을 거예요. 심장박동도 150불도 넘을 거고 그 당시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데 짠 음식을 먹거나 매운 음식을 먹거나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는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서 약간 혈압이 올라가요. 근데 이걸 계속 하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오랫동안 항진되게 되겠죠. 기능적 고혈압으로 가는 거예요. 살이 찌고 짜게 계속 먹고 하면 기능적 고혈압 상태에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혈관이 결국엔 변성이 되겠죠. 고혈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는 건 사실 그 한 번 먹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고 몸의 균형을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짜게 먹게 되면 교감신경계 항진으로 인해 기능적 고혈압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결국 기질적 고혈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짠 음식뿐 아니고 단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매운 음식도 그렇고 뜨거운 음식도 마찬가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 내가 혈압에 부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안 좋은 건 비만이에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혈액 올라가게 됩니다. 심장 근육이 동일한 사이즈일 때 여러분이 비만이 되면 더 많은 살에다가 혈액을 줘야 돼요. 심장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혈액을 짜야 되는데 혈액량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물론 심근벽도 좀 두꺼워지긴 하지만 몸이 살찌는 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더 빨리 뛰고 더 높은 혈압을 유지해야 더 많은 혈액을 순환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살이 찌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압과 맥박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10월, 11월이 돼도 막 반팔을 입고 다녀야 되고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런 게 대사 기능이 굉장히 항진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사가 항진돼 있는 건 혈압도 올라가고 맥박수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기본적으로 신장의 수명을 갉아먹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뛸 수 있는 심박수는 정해져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신생아들이 굉장히 빨리 뛰게 되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살이 쪄서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데 맥박수가 올라가게 되는 건 기본적으로 대사 기능이 굉장히 항진되면서 본인의 수명을 갉아먹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식습관으로 결국 비만이 오게 되고 대사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높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상태였다든지 이런 상태일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혈관벽이 동맥경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장 혈압을 빠른 속도로 조절할 수 있는 본인이 비만이다 하면 살을 빼셔야 됩니다. 적어도 50대 이전에 40대 이전 분들한테 비만 때문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약보다 당장 살을 빼시면 고혈압과 당뇨가 없어진다고 말씀드리게 되죠. 이 뇌졸중 환자가 되면 약간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식이 요법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시고 위험 요인도 많아지시고 하기 때문에 요때 넘어가고 70대 넘어간 분들한테는 이미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약이 조절할 수 있는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 약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환자분들한테는 살이 찌지 않을 정도의 운동과 본인이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식단,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스피린은 기본적으로 바이엘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과거에 한방 회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해서 만든 약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천연물 신약이었던 거죠. 그땐 다 천연물 신약이거든요. 온통 다 천연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약물들이 다 천연물에서 온 것들인데 그걸 개발한 다음에 약을 먹였더니 환자들한테 보니까 멍도 들고 심지어 출혈도 생기고 이런 게 있으면서 뭐 때문에 생기는 거지? 공부를 하다가 이걸 먹었더니 혈전이 좀 덜 생기는 것 같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도 예방되는 것 같다고 하는 경험적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양적으로 발전되면서 이 약 성분이 혈소판의 기능을 떨어뜨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 혈전용해제가 아닙니다. 항혈전제를 먹게 되면 피를 묽게 한다라고 잘못 얘기하시는데 피를 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의 혈액 안에는 세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는 120일 동안 산소를 공급하고 백혈구는 하루 이틀 동안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혈소판은 한 일주일 동안 몸의 혈전 형성을 담당합니다. 혈전 형성은 언제 하냐면 혈관이 터졌을 때, 출혈이 생겼을 때 거기를 몸 던져서 막는 거예요. 얘네들이 몸빵으로 막는 애들이거든요. 터졌다는 신호만 생기면 아주 깨같이 들어가서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혈전이 생기는데 출혈이 아닌 경우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서 생기는 거죠. 동맥경화 때문에 여기가 파열됐는데 안쪽이 패이면서 혈소판이 이걸 보고 착각을 해요. 출혈이다, 출혈 아닌데. 그래서 얘네들이 갑자기 이 성분이 안 보일 때까지 마구 혈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혈관이 막혀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한테 아스피린을 먹으면 혈소판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전을 만들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이 혈전을 만들 상황이 되더라도 혈전을 만들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오월수물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 어떤 사람들이 먹어야 되냐? 출혈이 없어도 혈전 경향성이 생기는 사람들이 먹으면 반드시 이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사소한 부딪힘이나 매운 음식을 먹거나 비빔밥만 먹어도 위가 자극을 받아서 위가 출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위험이 생기는 과정에서 아스피린을 먹고 있으면 대량 출혈로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혈전 경향성이 없는 사람인데 아스피린을 꾸준히 먹다 보면 위출혈 문제로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내가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다고 해서 기분 따라 드실 약은 아니고 먹어야 되면 이것도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고 먹을 필요가 없다면 드시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환자에게 보약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전문의 약품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들이 인생에서 언제 운동을 많이 하냐고 하면 40대 이후에 많이 하죠. 2000년 30대 때 안 하고 대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회식 열심히 해서 몸 다 망가진 다음에 본인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 오르고 약간 조절할 수 있을 때 취미 생활을 찾으면서 그때부터 운동을 하는데 또 과격하게 해서 문제가 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갑자기 운동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본인이 운동을 갑자기 과하게 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운동 자체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혈류량의 상당 부분이 근육으로 가게 됩니다.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이미 대다수 심장혈관도 동맥경화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운동을 갑작스럽게 할 때 혈액을 근육으로 많이 뺏기게 되면 심장이나 뇌로 올라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 급사 내지는 뇌경색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상인에게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시는 거지. 뇌졸중이 생기신 분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한두 번, 일주일 정도 하고 나는 이제 충분히 했다, 같은 운동이니까 질려서 안 한다.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본인의 운동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진짜 운동인데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커피는 임상 연구가 수월하겠어요. 우리가 허가용 임상 시험, 피보탈,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들은 환자들을 동등한 상태로 놓고 한쪽은 위약을 주고 한쪽은 진짜 약을 주어 변수를 최대한 통제한 다음에 이 약의 효과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임상시험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가짜 커피를 마시고 누구는 진짜 커피를 마신다면 3년 동안 지나보게 한다면 이렇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결국 대부분의 연구는 다 섭외예요. 커피 언제나 몇 잔이나 마시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 변수 통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전혀 첫 한다고도 안 돼 있어요. 그 연구들이 결과가 중구난방입니다. 카페인이라고 하는 성분은 명백하게 우리 몸에 없는, 몸에서 느낄 수 없는 화학 물질이죠. 약으로서 몸에서 반응하는 게 맞는데 그게 이뇨작용도 있고 각성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좋은 효과도 있고 나쁜 효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으로 하기엔 굉장히 미량입니다. 당뇨 환자라면 내가 믹스커피 마셔도 되나요? 죽어도 먹고 싶다. 한 잔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목숨 걸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보다 당신이 약을 철저히 먹고 혈당 잘 재고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대 5잔 마신다. 그것 때문에 심계항진이 되고 잠을 못 자. 그럼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는 아주 가볍게 본인의 몸 증상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된다.
한 잔 정도 무리가 없다라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이건 당뇨, 고지혈증이건 증상이 전혀 없어요. 되게 심해질 때까지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혈압이 200 가까이 돼도 모릅니다. 위험 요인과 동맥경화에서도 아무 증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약을 먹으면서 어지러워졌어, 다리가 부었어. 나는 이 약을 먹고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의사가 돈 때문에 날 약을 처방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유튜브 클립에서 잘못된 정보들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혈압 약을 제가 먹게 된 이유는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인과율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원인이 없는데 약을 먹어서 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는다. 이게 틀린 말이고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서 약을 먹게 됐는데 원인이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먹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고혈압이 생기시는 분들은 20대부터 고혈압이 있습니다. 20대, 30대도 이미 혈압이 높아요. 근데 그 당시 혈관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전성기 몸 상태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 비만이나 굉장히 짜게 먹고 운동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혈압은 기능적 고혈압 상태예요. 몸이 피로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자꾸 그럴 일이 하루 중에 많다 보니까 계속 혈압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 건강생활을 다시 해서 체중을 좀 빼고 이러면 약을 안 써야 됩니다. 안 쓰게 돼요. 저절로. 근데 이분이 만약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전밀살, 오음살까지 같은 생활을 유지한다. 그러면 혈관벽이 기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 변성이 돼요. 기능적 고혈압이었는데 40대, 50대 넘어가면 얘네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딱딱해집니다. 이때는 환자분이 아무리 건강생활로 돌아가도 고혈압으로 그냥 가게 됩니다. 이때는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의 위험 요인이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가 중요해요. 이건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당뇨가 생길 만한 굉장히 단 음식, 운동 부족과 비만, 이런 것들이 겹쳐 있을 때 당뇨가 옵니다. 당뇨를 급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걸 깨닫고 살도 빼고 운동을 하면 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가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거나 각 세포에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많이 생기게 되면 아무리 건강 생활을 해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단계에선 약을 시작해도 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건강을 신경 쓰지 않다가 이미 기질적인 고혈압이나 기질적인 당뇨인 상태에서 병원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건강 생활을 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약을 먹였어요.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당신이 지금 평생 먹어야 될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인과율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이 계속 지속되다가 지금은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지. 원인이 가역적이어서 잠깐 썼다가 끊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만약 50대 될 때까지 본인이 고혈압과 당뇨를 방치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갔다. 평생 먹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40대에 내가 고혈압과 당뇨를 발견했는데 건강생활로 내가 지금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혈압 약을 제가 먹게 된 이유는 저희 쪽 외가가 아주 전형적인 심내혈관 질환 패밀리예요. 거의 외가 쪽 모든 어르신들이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뇌졸중으로 다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고요.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외가 쪽 유전적인 소인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시로 오겠구나라고 각오를 하고 있었고 나이에 한 30대 넘어가면서부터 혈압을 자주 재기 시작했어요. 149를 넘어가는 게 자꾸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을 먹는 게 좋은데 저는 100 사이비에 60V 넘어가기도 하고 103쯤에 80을 넘어가는 상황들이 많아지면서 약을 복용하면서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혈압이라는 게 그 자체로 혈관에 나쁜 부분을 주긴 하지만 제일 나쁜 건 우리 몸의 가장 연약한 혈관인 뇌혈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뇌혈관은 우리 인생 동안 높은 고혈압 상태일 동안 계속 상처를 받아요. 인생 중에 높은 혈압이 있다 하더라도 난 정상으로 돌아갔으니까 과거 높았던 건 없어. 이게 아니고요. 높은 기간 동안 상처를 받습니다. 정상 혈압을 계속 유지할수록 정상적인 뇌혈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높은 혈압이라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교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나의 약을 적당한 수준으로 우리의 삶은 순간의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이승훈 교수의 강연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건강이 단순히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쌓아가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같은 위험 요인들이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입니다. 이 병은 예방 가능한 병입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한 선택을 한다면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그림자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40대가 넘었다면 MRI나 MRA 검사를 통해 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혈압을 집에서 꾸준히 측정하며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기엔 삶이 너무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혈압계를 구입하거나 하루 1시간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거나 담배를 끊는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강연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라는 따뜻한 외침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건강을 위한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